그날도 나는 이 집안의 그림자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큰 잔치가 열린다고 해서 새벽 5시부터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무거운 솥을 불 위에 올리고 수십 명이 먹을 반찬들을 손질했죠. 칼질 소리는 하루 종일 이어졌고 끓는 국 냄비에서는 김이 솟아올랐습니다. 허리는 부러질 듯 쏟아졌지만 누구 하나 내 아픔에 눈길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당연한 듯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나는 또다시 땀을 훔치며 숨을 삼켰습니다. 속으로는 이런 말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지 40년. 하지만 나는 늘 그림자였다. 잔치마다, 제사마다, 가족 모임마다 내 자리는 늘 부엌이었다. 상위의 음식이 가지런히 놓였을 때 나는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체면이 서겠구나. 그러나 그 순간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팔짱을 낀 채 젓가락으로 반찬을 마구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아휴, 이게 뭐냐? 김치는 양념이 덜 배었고 탕은 국물 맛이 싱겁다. 네가 하면 늘 이 모양이야. 촌스럽고 손님들 앞에서 창피하겠다. 순간 내 손끝은 얼어붙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정성껏 차린 상이었는데 그 말 한마디로 모든 수고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 망신은 다 이 며느리 때문이야. 솥단지 앞에만 붙어 있었지. 뭘 제대로 배운 게 있어야지. 이래서야 우리 집안 체면이 서겠니? 나는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내 등을 찌르는 것 같았으니까요. 뒤에서는 시누이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형님 말이 맞아. 음식이 영 아니네. 창피해서 손님 얼굴도 못 보겠다. 며느리가 저 꼴이니 우리 집안이 우습게 보이지. 둘째 시누이는 젓가락을 집어들더니 반찬을 쿡 찔렀습니다. 그러고는 비웃듯 바닥에 탁 던지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딴 걸 어떻게 먹어? 차라리 시장 반찬이 더 낫겠다. 그러자 다른 시누이가 거들었습니다. 이 집 며느리는 평생 부엌에 살면서도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네. 참 한심하다. 한심해. 그 말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내 귀에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내가 이 집안에서 사람이 아니라 그저 헛웃음을 사는 하인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혹시나 내 편이 되어줄까 기대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툭 내뱉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항상 시끄럽게 구는 거야? 어머니랑 동생들이 좀 그러면 넘어가면 되지. 꼭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서 문제를 키운다니까. 그 말은 내 가슴을 또 한 번 짓눌렀습니다. 40년을 같이 산 남편조차 단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애써 막아보려 했지만 시선을 들어올리는 순간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 내가 정성껏 돌봐온 가족들, 그 안에서 나는 단 한 번도 존중받은 적이 없었던 겁니다. 나는 왜 이 집에 와서 내 젊음을 다 바쳤을까? 40년의 세월 동안 나는 도대체 무엇을 얻었단 말인가? 허무와 분노, 그리고 서글픔이 한꺼번에 몰려와 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라면 나는 끝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그들의 멸시 속에서 사라지고 말 거라는 걸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작은 증거들을 모으고 있었다는 사실을 무시당하며 흘려보낸 시간 속에서
나는 눈물과 함께 기록을 남겼고 손끝으로 차곡차곡 진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이 집안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거야.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잔치는 끝났지만 내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여전히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끓는 국솥, 기름 튄 프라이팬, 손에 남은 물집. 40년 동안 하루도 다르지 않은 일상이었습니다. 식탁에 밥상을 차려도 누구 하나 수고했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며 투덜거렸습니다. 반찬이 왜 이렇게 짜? 나트륨 줄이라니까 왜 말을 안 들어? 아들은 휴대폰만 쳐다보며 툭 내뱉었습니다. 엄마, 국이 차가워. 다시 데워와. 딸은 숟가락을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네 엄마는 이런 거 안 해. 왜 우리 집만 구식이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오늘도 감사 인사 한마디 없는 하루구나. 내 자리는 식탁 끝자락, 늘 비워져 있는 한 구석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아침마다 내 방문을 벌컥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분아, 며느리가 집안 구석구석 신경 써야지. 청소는 대체 언제 끝낼 거야? 창틀에 먼지 보이잖아. 너 같은 며느리는 내가 처음이야. 나는 이미 밤늦게까지 청소를 끝내고 겨우 눈을 붙인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변명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내 친정은 원래 가난해서 그런가 몰라도 손끝이 늘 야무지질 않아. 사람 하나 잘못 데려온 게 우리 집 화근이지. 그 말은 내게 익숙했지만 여전히 뼈를 때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다시 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피가 끓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면 나는 하루 종일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전 부치고 탕 끓이고 상 차리고 설거지까지. 시누이들은 손톱에 매니큐어가 벗겨질까봐 부엌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거실에서 크게 웃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우리 올케는 왜 저렇게 주책이야. 사람들 앞에서 부지런한 척은 혼자 다 하지? 그러게. 근데 음식은 또 왜 저 모양이야? 40년을 해도 발전이 없어. 진짜 재주 없는 며느리야. 나는 분명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벽을 뚫고 내 귀에 파고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그저 묵묵히 국자로 국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그림자일 뿐이구나. 그날도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가 가장 서글펐던 건 남편의 무관심이었습니다. 어쩌면 단 한 번이라도 내 편을 들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언제나 시어머니와 시누이 편이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예민해? 어머니랑 동생들한테 그냥 맞춰주면 되잖아.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조용히 좀 살아. 그 말은 늘 같았습니다. 나는 40년을 참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나는 아내가 아니라 집안의 허드렛일 담당자에 불과하다는 걸요. 그 모욕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손님이 오면 시어머니는 일부러 내 흉을 받습니다. 우리 며느리요? 책 한 권 제대로 읽은 적 없어요. 학교 다닐 때도 공부 못해서 겨우 졸업했지. 그러니 음식 솜씨 말고는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잘한다는 것도 아니지만. 시누이들은 손님들 앞에서 나를 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케, 물 좀 갖다 줘. 아니, 얼른. 아휴, 맑기도 든데. 친정이 촌이라 그런가 봐. 나는 웃는 척하며 물을 내밀었지만 속으로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덧붙였습니다. 우리 집은 다들 똑똑한데 이 사람만 좀 부족해서 내가 고생이야. 그 말에 손님들마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사람이 아니라 그저 웃음거리, 구경거리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밤이 되면 나는 이불을 덮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일까? 며느리, 아내, 어머니? 아니야. 나는 그저 그림자일 뿐이야. 내가 차려놓은 밥상을 먹으면서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는 사람들. 내가 청소한 바닥 위를 걸으면서도 고맙다는 눈빛조차 보내지 않는 사람들. 나는 그들에게 사람이 아니었다. 그 생각은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웃으며 내일의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울어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끝없는 구박과 무관심, 그리고 멸시 속에서 나는 점점 더 작아져 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결국 내 이름조차 남지 않겠구나. 그리고 아주 깊은 곳에서 서서히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씨는 아직 작았지만 언젠가는 이 집안을 삼킬 불길로 번져나갈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거실을 정리하다가 작은 서랍 안에서 낯선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겉봉에는 재산 분할 협의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넘기는 동안 숨이 막혔습니다. 그 안에는 내 남편의 이름, 시어머니의 도장, 그리고 시누이들의 서명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본 가옥 및 토지는 전부 장남과 두 딸에게 귀속한다. 배우자 정부는 노후, 보장 차원에서 소에게 생활비만 지급한다.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내 이름은, 내 몫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흘러나온 대화가 내 귓가를 찔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정부냐?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도장 찍으라면 찍겠죠. 평생 부엌에만 살던 여잔데 뭘 알겠습니까? 시어머니는 낮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며느리 못마땅하다고 한 거야. 40년 동안 우리 집 귀신같이 일만 했으니 이제는 재산 같은 건 꿈도 못 꾸겠지. 어차피 저 여자는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신세일 뿐이야. 그 말은 내 심장을 도려내는 칼이었습니다. 40년을 참고 살아온 나를 한순간에 얹혀 사는 신세라 부르다니. 그날 저녁 시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올케는 아직도 자기가 우리 집 안주인이라고 착각하나 봐. 곧 있으면 집도 땅도 다 우리 이름으로 바뀌는데 말이지. 다른 시누이가 킥킥거리며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저 나이 먹도록 통장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는 여자가 뭘 하겠어. 그동안 모은 돈이 있어봤자 고작 쌈짓돈일걸? 그들의 웃음은 송곳처럼 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우리 집 망신은 다 그 여자 때문이야. 손님들 앞에만 나서면 부끄럽다니까 나는 설거지하던 손에서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가슴은 요동쳤고 눈앞은 아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내 자식들의 대화였습니다. 우연히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누나, 솔직히 우리 엄마는 이제 필요 없잖아. 집이랑 땅만 있으면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딸의 냉정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맞아. 엄마는 그냥 집안 일이나 하는 사람이었지. 아빠가 벌어온 돈으로 살아왔으면서 무슨 권리가 있다고 재산을 바라겠어? 오히려 우리가 평생 엄마 때문에 체면 구겼어.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내가 낳아 기른 자식들마저 내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방에 홀로 앉아 서류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희생하며 살았는데
그 끝이 이토록 허무하다니. 내 젊음을 다 바쳐온 집, 내 눈물로 지켜온 가족, 그 모든 것에서 나는 철저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밥 짓는 기계였고 청소하는 손이었으며 모욕을 감수하는 하인이었구나. 그 깨달음이 심장을 무너뜨렸습니다. 며칠 뒤 가족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세등등하게 말했습니다. 정분이는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돼. 생활비 조금 쥐어주고 조용히 시키면 알아서 따라올 거야. 이 집 재산은 다 우리 피부치 거지. 남의 집 딸내미가 뭔 상관이야.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머니. 저 여자는 평생 집 밖에 나가본 적도 없고 세상 물정도 몰라요. 도장 찍으라면 눈도 안 뜨고 찍을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문 밖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손발이 떨려 문고리를 붙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부서졌습니다. 내가 이 집을 위해 바친 40년은 뭐였나? 나는 결국 이렇게 버려지는 존재였단 말인가?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내 속에서 낯선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분노였고 배신감이었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절규였습니다. 그래, 당신들은 날 억눌렀지. 날 무시하고 날 지워버렸지. 하지만 기억해라. 내가 끝까지 침묵할 거라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나는 서류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내가 기록해온 일기장, 그 안에는 그들이 내게 퍼부은 모욕과 내가 목격한 불법적인 일들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이 기록들이 내 무기가 될 것이다. 가족들의 웃음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잔혹한 각오가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배신의 값 반드시 똑같이 돌려주겠다. 그날 밤 나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 위에는 낮에 발견한 재산 분할 서류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수십 년 전 결혼할 때 들고 들어온 낡은 예단함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구석에 있었습니다. 내 손은 떨렸고 숨은 거칠었습니다. 가족의 배신을 눈으로 확인하고도 나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이 집에 바친 내 청춘, 내 노동, 내 눈물, 그 모든 게 고작 종이 몇 장으로 부정당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귀에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네가 뭘 알아서 재산을 넘본다고 그래? 넌 그냥 얹혀 사는 거야. 그 말이 내 귓속을 파고들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결혼 초 시어머니는 늘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못 사는 집딸이라 어디 내놔도 부끄럽다. 너 같은 게 내 아들 옆에 서 있다는 게 기적이지. 그 수치스러운 말들을 꾹꾹 눌러 담으며 살았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내 편을 들어줄까 했지만 그는 늘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아. 그냥 참고 넘어가. 그게 남편이 내게 해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시어머니와 한편이 되어 날 지워버렸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자식들의 말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집안일이나 하는 사람이었잖아. 권리 같은 거 바라지 마. 내가 그들을 키우며 밤새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내 손톱이 닳아 없어져도 내 허리가 휘어져도 그 모든 건 그저 당연한 일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내 희생을 사랑으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과거로 치부하며 나를 쓸모없는 존재라 말했습니다. 그날 복도에서 들었던 자식들의 웃음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엄마는 이제 필요 없어.
집만 있으면 돼. 그 순간 내 심장은 조각조각 부서졌습니다. 나는 방구석으로 가서 먼지 쌓인 예단함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결혼할 때 친정에서 어렵게 마련해 주었던 함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옷가지와 누렇게 변한 편지 몇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밑바닥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써내려간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당한 모욕, 멸시, 폭행, 그리고 눈물 어린 기록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욕보였다. 남편은 내 눈물을 못 본 척했다. 나는 밥 짓는 기계인가? 사람이 아닌가? 글자 하나하나에 눈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일기장을 품에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내 삶의 기록이자 나를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멈췄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이대로 사라질 수는 없다. 40년을 참은 건 어리석음이었고 이제부터는 죄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착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하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제 싸우는 인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내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겁고 서늘한 분노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 그들이 내 삶을 짓밟았다면 나도 그들의 삶을 짓밟아 버리겠다. 그 순간 내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울고 있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늘한 결심으로 가득 찬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일기장을 꺼내어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기록은 무기가 될 것이다. 내가 당한 모욕 하나하나, 내가 겪은 멸시 하나하나를 증거로 만들어낼 것이다. 나는 또 다른 비밀을 떠올렸습니다. 오래전부터 시어머니가 몰래 해온 불법 대부업, 남편이 회사 돈을 빼돌리던 장면, 시누이들이 친척들에게 은밀히 뒷돈을 챙기던 일들, 나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내 손에 들린 칼이 될 것입니다. 그날 새벽 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다. 내가 이 집안을 부수고 내 인생을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를 반드시 그들에게 돌려주겠다. 40년 동안 눌려왔던 분노가 이제는 복수라는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나는 손끝에 힘을 주며 일기장을 다시 덮었습니다. 그리고 예단함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 속에 있던 눈물은 이제 칼날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오늘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드디어 복수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어머니의 비웃음, 시누이들의 조롱, 자식들의 배신이 귓가를 찔렀습니다. 눈물이 솟구치다가도 이내 멈췄습니다. 나는 울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울음은 사치였고 살아남기 위한 칼날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들의 멸시를 그대로 돌려줄 거야.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줘야 해. 그들이 두 번 다시 고개를 들 수 없게. 나는 서랍 속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40년 동안 내가 당한 굴욕과 모욕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증거였습니다. 나는 그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다시 베껴 쓰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별로, 사건별로, 장소별로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밥짓는 하인이라 부른 날, 남편이 술에 취해 내 뺨을 때린 날, 시누이들이 내 반찬을 집어던지고 웃어댄 날, 나는 그것들을 마치 경찰 수사 기록처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에 따로 적었습니다. 이건 법정에서 증거가 된다. 이건 동네 사람들에게 퍼뜨리면 치명적이다. 내 기록은 복수의 설계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래전 친정에서 받은 작은 땅 문서를 떠올렸습니다. 그 땅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댁은 나를 빈털터리로 알고 있었지만 나는 혹시 몰라 몰래 모아둔 돈과 친정에서 물려받은 작은 토지를 지켜왔습니다. 그 땅은 비록 변두리였지만 최근에 개발 계획이 잡혀 값어치가 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땅을 담보로 은밀히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 안에는 돈, 문서, USB, 녹음기, 카메라까지 차곡차곡 채워 넣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나의 전쟁 무기고였습니다. 시댁은 내가 여전히 그림자라 생각했지만 이제 나는 그림자가 아니라 그 그림자를 삼켜버릴 잔혹한 어둠이 되었습니다. 나는 도시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문턱조차 넘기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40년간 시댁의 하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아니, 권리를 넘어 응징을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놀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민 두꺼운 일기장과 자료를 보더니 그의 표정은 곧 달라졌습니다. 이 정도 기록이라면 민사든 형사든 충분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나는 변호사에게만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횡령, 시어머니의 불법 대부업, 시누이들의 탈세 의혹. 그는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정사가 아닙니다. 공적인 범죄입니다. 증거만 더 확보한다면 그 집안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내 편이 생겼습니다. 아니, 동맹군이 생긴 겁니다. 나는 오랜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같이 시장에서 일했던 아주머니들, 1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중학교 동창, 심지어 교회에서 얼굴만 알던 사람까지 나는 그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나 이제 참지 않으려고. 그동안 나한테 한 짓 내가 다 갚아주려고 해. 처음엔 다들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네. 우린 다 알고 있었어. 네가 어떻게 살아온지. 그날 이후 나는 은밀한 그림자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시댁의 동선을 엿보고 소문을 수집하고 증언해 줄 준비를 했습니다. 나는 마치 한편의 첩보 작전을 지휘하는 장군이 된 듯 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 혼자가 아니다. 이제는 내가 그들을 고립시킬 차례다. 나는 녹음기를 항상 품고 다녔습니다. 남편이 술 취해 욕설을 퍼붓는 목소리, 시어머니가 내게 거지 같은 년이라 말하는 장면, 시누이들이 모여 나를 험담하는 웃음소리, 모든 것이 차곡차곡 녹음되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부엌 모퉁이, 거실 장식장, 방구석, 그 속에는 내가 당하는 모욕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어느 날 시누이가 내 반찬을 집어던지며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건 돼지나 먹어라. 그 순간 카메라는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래, 계속해라.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내 목줄을 조일 거다. 시댁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내 통장을 뒤지고 시어머니는 내 방을 수시로 열어보며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진짜 자료는 금고에, 그리고 또 다른 복사본은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한 번은 시누이가 내 방에 몰래 들어와 서랍을 뒤지다 일기장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부러 둔 가짜 일기장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소연뿐인 글로 가득 채운 허수아비 같은 일기장이었죠. 시누이는 그것을 들고 가며 비웃었습니다. 봐라, 이 며느리 미쳤다. 매일 울기만 했네. 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그건 내 함정이야. 진짜 무기는 아직 너희 손에 들어오지 않았어. 날이 갈수록 내 분노는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가슴 속에서 울리던 울음소리는 사라지고 대신 차갑고 서늘한 목소리가 내 안에서 말했습니다. 정분아, 이제 내 차례야. 40년 동안 당한 멸시, 그 빚을 이제 받아낼 시간이야. 눈물을 흘렸으니 이제는 피눈물을 돌려줄 차례다. 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 속에 나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여인이었습니다. 차갑게 웃으며 복수를 설계하는 복수의 여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 준비는 이미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시댁은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내가 울며 설거지나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목줄을 이미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 줄을 단단히 당겨버릴 겁니다. 늦게 배운 분노가 가장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곧 온 세상에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들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집과 재산을 몽땅 시누이 앞으로 넘기는 계약서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모든 게 자기들 손아귀에 들어왔다고 확신하는 듯 낄낄거리며 도장을 찍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나는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40년간 늘 고개 숙이고 서 있던 며느리 정분이 아니라 차갑게 웃는 낯선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내던졌습니다. 잠깐, 그 서류는 무효야. 진짜 계약서는 여기에 있어. 순간 그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어보더니 선언했습니다. 현재 시점의 소유자는 정분 씨입니다. 남편과 시댁 측이 제출한 서류는 위조 흔적이 명백하네요. 그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나는 차례로 USB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여기 지난 수십 년 동안 내가 겪은 모욕과 폭행 다 기록해 두었어. 그리고 버튼을 누르자 방 안은 그들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거지 같은 년, 우리 집안 망신이다. 네가 만든 건 돼지나 먹여라. 엄마가 무슨 집이 필요해? 그냥 내 앞으로 정리해. 그 소리가 흘러나오는 순간 그들은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카메라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시누이가 내 반찬을 집어던지고 웃던 장면, 시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내 머리채를 잡아당기던 장면, 남편이 술에 취해 내 뺨을 때리던 장면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고개는 하나 둘씩 떨궈졌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말이죠. 며칠 후 법정에서 그 영상들이 재생되었습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가정 내 갈등을 넘어선 범죄입니다. 상속을 빌미로 한 협박, 재산 탈취 시도,
지속적인 가정 폭력, 모든 혐의가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나는 방청석에서 숨을 고르며 판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나를 하찮게 여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판사의 눈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얼어붙은 돌덩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원하던 거야. 너희가 나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무너뜨린 거다. 하지만 법정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자랑 삼던 체면을 짓밟아야 진짜 복수가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변호사와 상의해 공개 사과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시장 광장 한복판, 사람들로 가득 찬 그곳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 남편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40년 동안 정분 씨를 괴롭히고 학대했습니다. 그동안 한 행동을 사과드립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개 들어. 사람들 눈을 똑바로 봐. 나를 멸시하던 눈빛으로 이제는 네가 무릎 꿇은 꼴을 보여줘야지.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저 집안이 저럴 줄이야. 평생 잘난 척하더니 꼴 좋네. 그들의 자존심은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조금은 숨이 쉬어지네. 남편은 마지막까지 저항했습니다. 정분아, 그래도 내가 네 남편인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그 눈빛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편? 당신이 언제 날 아내처럼 대해준 적이 있었어? 40년 동안 술만 취하면 내 뺨을 때렸고 언제나 나를 그림자처럼 무시해왔고 평생 내 편 한 번 돼준 적 없으면서 이제 와서 부인이라 부르지 마. 당신도 앞으로 존재가치 없는 그림자처럼 살아봐.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뿌린 대로 걷어. 나는 이제 자유야. 시누이들은 법정이 끝난 뒤에도 나를 찾아와 울부짖었습니다. 언니, 제발 한 번만 봐줘. 우리 애들 앞에서 창피하다고.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애들 앞에서 날 창피 주던 건 잊었니? 그럼 이제 네 자식들이 네가 무릎 꿇는 꼴을 똑똑히 봐야지. 그래야 다시는 네가 함부로 입을 놀리지 못하겠지. 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내가 바라던 복수야. 너희가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자유야. 나는 마지막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온 남편과 시댁의 불법 거래 장부였습니다. 탈세, 횡령, 사기, 그 증거들은 이미 국세청과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시댁은 그날 이후 더 이상 고개를 들고 살 수 없었습니다. 체면을 팔아먹던 집안은 몰락했고 나는 마침내 그들의 그림자가 아니라 그들을 짓밟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40년의 멸시, 이제 단 한 번의 복수로 끝났다. 너희가 쌓아온 오만과 거짓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무덤이 되었다. 광장을 떠나는 내 발걸음은 무거우면서도 가벼웠습니다. 무겁다는 건 이 긴 싸움의 끝에서 드디어 내려놓는 짐 때문이었고, 가볍다는 건 이제는 내 삶을 되찾았다는 해방감 때문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무릎 꿇은 그들의 모습이 여전히 눈에 선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연민조차 느끼지 않았습니다. 늦게 배운 분노가 가장 무섭다고 했지. 그래, 그 말이 딱 맞아. 너희는 내 분노의 무게를 끝까지 감당해야 해. 그리고 나는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내가 직접 써내려갈 차례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새벽마다 거울 앞에 서곤 했습니다. 이마에 새겨진 주름,
굳은 살이 박힌 손, 모든 흔적이 40년의 세월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더 이상 눈물은 없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늦게 배운 복수가 가장 무섭다더니 이제 알겠다. 내가 살아온 인생은 그림자가 아니었어. 이제야 비로소 내 이름 석자로 살아가는구나.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그날 이후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한때 잘난 척하던 그 입은 이제 이웃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던 그들은 집 밖으로조차 나오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술잔에 기댄 채 초라하게 무너져 갔습니다. 한때는 내 인생을 짓밟던 그 손길이 이제는 술잔조차 제대로 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몰락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게 네가 뿌린 대가야.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까지 너무 미워하지 마. 그 눈빛 속에는 내가 외면했던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 역시 이 집안의 굴레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복수를 택했지만 그 복수는 단지 너희를 향한 게 아니었어. 이제는 너희도 알 거야. 희생만으로는 존중을 얻을 수 없다는 걸. 딸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복수는 단지 나 하나의 싸움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경고이기도 했다는 것을요.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내 인생은 그저 참음의 연속이 아니었습니다. 매일을 버티며 쌓아온 눈물이 결국 나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밥 짓는 기계, 허들의 실꾼, 그림자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가진 정분으로 살아갑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오직 나 자신으로서 말이죠. 그리고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또 다른 서류를 건네받았습니다. 남편의 오래된 장부 속에서 발견된 유언장이었습니다. 거기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죽은 뒤 모든 재산은 정분에게 남긴다. 내가 평생 저지른 죄값에 대한 작은 속죄다. 순간 나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와서 다 무너지고 나서, 그러나 곧 생각했습니다. 그래, 늦었지만 결국 인정한 거구나. 내가 그림자가 아니었다는 걸. 그 종이를 들고 나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마치 구름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내 어깨를 감싸는 듯 했습니다. 나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희생만으로는 존중을 얻을 수 없었다는 걸. 내가 침묵했던 40년은 그저 그들의 오만을 키워줬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이름으로 분노했고 내 손으로 복수했기에 비로소 나는 존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도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아내,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라 온전히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제 내 삶은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나는 두려움 대신 당당함을, 눈물 대신 웃음을, 멸시 대신 존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몰락뿐이었고 나에게 남은 것은 자유와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늦게 배운 복수가 가장 무섭다. 나는 그것을 온몸으로 증명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언젠가 반드시 스스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라도 비슷한 상처와 억울함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분노, 그리고 당신의 희망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이야기와 용기를 이어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